프로이트와 융의 편지,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저희 8주 일정 중에 오늘은 우리 내담자 참관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어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둠입니다. 저는 6주차 발표를 맡게 됐고요. 페이지는 250에서 298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6주차는 1910년 7월 24일부터 1911년 6월 12일까지 약 1년 조금 안 되게 서신이 오고 갔던 거를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사건들부터 보겠습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칠리아 섬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때가 이제 8월인데 여름 휴가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칼륨도 휴가를 보내는데요. 콘스탄츠 호수라고 독일 뭐 스위스 국경에 있는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차에는 프로이트와 칼륨이 정신분석 반대자들을 비판 및 설득을 통해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대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블루일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융이 블루일러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블루일러를 만나면서 꿈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블루일러를 이제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시도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한테 칼융이 부탁을 합니다. 블루일러를 좀 만나봐라. 그래서 설득을 좀 해줘라. 이래서 프로이트가 이제 1910년 12월 29일 미넨에서 블루일러와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일러가 떠나는 그 다음날 칼융하고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칼융과 프로이트의 어떤 기나긴 설득으로 블루일러가 이제 학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또한 프로이트와 칼융은 아들러와 슈테케를 비판하는 모습이 이제 편지로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아들러를 강도 높게 비판하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칼융보다도 프로이트 본인이 아들러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요. 본인의 어떤 제자, 어떤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조금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조금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다음 뒷장 슬라이드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제 첸트랄 블라트라고 하는 논문을 기재할 수 있는 잡지 같은 느낌이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야르부호와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신분석 개념들을 이제 줄기차게 이제 게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호네거의 자살이 있는데요. 호네거 같은 경우는 국제정신 분석학회 회장이 칼융이고 사무총장이 이제 호네거였는데 그 사무총장인 호네거가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칼융이 많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들은 여기까지 좀 볼게요. 그 다음은 실제로 이제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생각과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이트가 이거 잠깐만요. 잘 안 보네. 읽어보면 외부 세계로부터 온갖 종류의 소식을 다 듣고 있어. 나에게 우리가 지금 결정적인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군. 그럼에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지나치게 빨리 앞으로 나갔다고 믿고 있어. 사실을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야 했다네.
나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자네가 지휘를 맡은 첫 몇 개월 동안의 결과가 훌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네. 가끔 나는 자네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 자네의 새로운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정신분석학회 회장인 칼 융이 본인의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프로이트가. 그래서 이런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칼 융은 제가 니른베르크에서 아들러와 슈트케르에게 일으킨 저항 때문에 기대한 만큼 훌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요. 그러면서 밑줄 친 거를 읽어보면 정신분석은 너무나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아직 대중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정신분석이라는 농축액을 다른 요소들과 결합시키고 희석시켜서 주변에 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학자들한테도 많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중한테도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둘이 이제 설득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요. 여기서 좀 프로이트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네와 나 사이의 이해에 먹구름이 드리워지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운동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나의 확신을 전하고 싶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일단 이해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칼융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잘해라. 너만 잘하면 우리 운동은 잘 나갈 것이다. 다른 길로 새지 마라. 약간 이런 뉘앙스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로일러를 이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엉클 블로일러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네. 나는 정신분석 운동의 발달을 돕기를 거부한 그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고 말 것이라는 점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지. 그 다음 편지예요. 그의 상실은 유감스럽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더욱 넓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쪽이라니. 따라서 그를 잡아두기 위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그를 잡아두기 위해서 1910년 칼령이 블로일러를 만나고요. 그 한 달 뒤에 프로이트가 블로일러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학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정신분석이 이제 조금 유럽에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정말로 요원의 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 프랑스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뭐 프랑스에서 독자를 발견했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영국에서도 관심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라 하면서 프랑스랑 영국에 지금 뭐 이렇게 정신분석 불길이 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칼융도 뉴욕에서도 집단이 뭐 결성되었고 위넨에서도 성공적으로 집단을 조직했다. 이러면서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어떤 정신분석 집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들러를 비판하는 이제 비판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에디터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야 될 텐데 아들러랑은 불가능하다. 아들러의 경우에는 심리학 자체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비판이 시작되고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신분석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이제 외교와 정치, 어떤 타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많이 느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 방어 권리 같은 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아. 이젠 정치와 외교라는 마법사 그리고 못생긴 악인 타협을 작동시켜야 할 때야. 그럴 때면 나는 자네와 나란히 손을 맞잡고 결연히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 세기의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아까
아까 말했다시피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칼융이랑 같이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하고 싶어 하고 그걸 계속 칼융한테 이렇게 마음을 내비칩니다. 근데 칼융은 이에 대해서 뭐 크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나란히 손을 잡고 싶어요. 뭐 이런 답변 같은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프로이트가 아들러를 이제 까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아들러는 편집증을 갖고 있다. 똑똑하지만 편집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제거하고 싶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은 슈테켈이라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밑줄 친 거를 보면 문제의 핵심은 그가 성욕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아들러가 성욕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이제 계속 보였나 봐요. 그 윗줄에 단 하나의 공격적인 남성적 자아에 계속 뭔가 쑤셔 넣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들러는 달라. 아들러의 행동은 철이 없어. 기회가 나기만 하면 그를 버리고 싶어. 되게 제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냥 없애고 싶고 약간 이런 되게 좀 강도 높게 아들러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칼융이 이제 호네거가 이제 모르핀으로 자살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네거는 이제 사무총장이었는데 국제정신분석학회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목을 메었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약간 자살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진 모르겠어요. 근데 호네거가 자살을 했고 그래서 뭐 밑에 칼융이 호네거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똑똑하고 재능 있고 헌신적이었지. 나는 그가 자네한테 아주 소중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 그를 잃는 것이 자네에게 큰 타격이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칼륨을 위로해 줍니다. 예.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칼륨이 프로이트를 비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해요. 꿈의 해석에서 어떤 페이지를 언급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밑에서 이제 칼륨이 말하는 거 밑에서 네 번째 줄에서 해석의 깊은 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훈적인 이유? 그리고 바로 앞에 꿈들, 교수님의 경우처럼 말이죠. 이 바로 앞에 꿈이 뭔진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고. 근데 이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꿈이 이제 불충분하게 해석되었다라고 비판을 해요. 이에 프로이트는 자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엿보이는 군이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꿈에 어떤 부분에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지에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자네는 나에게 주기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내가 장밋빛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필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을 딱 던지고요. 그 밑에 이제 해명을 합니다. 꿈의 해석에 대한 자네의 지적을 고맙게 생각하네. 밑에 밑줄 친 거에 보면 교육적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직접 그 설명을 제시하고 있군.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네. 독자 앞에서 발가벗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충분하게 해석됐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 해명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 저는 자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엿보이는 군을 통해서 이 한 줄에 여러 가지 그 프로이트의 어떤 의심과 의구심과 불안이 어떤 보이는 구절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화학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네가 신화학의 문제에서 나의 비판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자네가 리비도와 억압이라는 깃발을 그 분야에 꽂았다가 의기양양한 전복자가 되어 의학적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아주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칼융이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편지에 그 다음에 그 다다음 편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정신분석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분석 대중화가 이제 저를 위해야 되는 건데 저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비도의 이론을 도움받아 정복해야 할 또 다른 분야가 바로 신비주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신화학을 적절히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점성술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기이하고 경이로운 것이 많지요. 꽤 오랫동안 저는 무의식의 심연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신비의 향기에 취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로이트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나는 자네가 신비주의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깊은 동기를 잘 알고 있고 또 자네가 많은 것을 풍성하게 배운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믿고 있어.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아. 자네의 충동이 이끄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언제나 옳은 일이지. 그래도 열대지방의 식민지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하게. 자네는 고국에서 통치를 해야 하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칼융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자 바로 프로이트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조금 존중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동시에 거기 갔다가 금방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주차가 끝이 납니다. 내용이 솔직히 별로 없고, 6주차 제일 재미없었고, 그리고 아들러 뒷담화 한 것밖에 없고, 약간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지루했는데요. 그래서 토론 주제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다가, 그냥 이번 페이지에서 이제 하여튼 뭔가 뽑아내자 해가지고 좀 두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상담자가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상담 장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아니면 방해가 될 것 같은지.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조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어떤 분석가 라면 칼융은 조금 더 비합리적이고 뭔가 조금 더 신화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띄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상담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 진짜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 궁금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네거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호네거가 쾌락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군대에 이제 가기 전에 모르핀으로 이제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정신분석에서 이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 사는 삶이 신경증과 정신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은지 아니면 방해가 될 것 같은지 궁금했고요. 조금 극단적인 건데 극단적이지 않게 말을 하려고 이제 밑에 썼는데요. 그냥 치료적인 목적으로 쾌락적인 어떤 행동을 권유하는 게 마땅한지 합당한지 아닌지까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유 해제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두님이 토론 주제 뽑아온 거 두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책 읽으시면서 해당 파트에서 느낀 점, 할 얘기, 소감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먼저 얘기해보죠. 자, 먼저 그냥 편하게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하세요. 솔직히 이번 주차 거 제일 재미없지 않았어요? 저만 그렇나요? 저는 발표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주차에는
좀 프로이트와 칼 융이 좀 대립하고 좀 이제 심화되는 모습일 줄 알고 읽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갑자기 이제 아들러가 등장을 하고 아들러를 비판하고 이런 모습에 되게 진짜 뭔가 이렇게 재미없게 읽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좀 밋밋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둘의 관계나 감정선이 전보다는 훨씬 뭔가, 물론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런가? 내가 익숙해져서 그런가?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한 것도 있긴 한데, 뭐, 프로이트는 여전히 좀 이렇게 마치 좀 구애하듯이 표현을 하면서, 뭐 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좀 감정선도 훨씬 좀 전보다 덜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사건이 호내거도 이제 뭐 자살하는 일도 있었고, 또 아들러하고 또 이제 그만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둘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딱히 그렇게 확 드러나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얘기할 게 딱히 없다는 부분이. 저는 이번 장 이렇게 읽으면서 처음에 프로이트가 융을 자신의 뭐 후계자, 뭐 양자 이렇게 삼았다는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둘의 관계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좀 인간적인 좀 애정, 좀 동지 이런 좀 느낌이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서로가 서로의 좀 어쨌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좀 이용한 게 좀 더 선명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실수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하면서 자네가 첫 몇 개월 동안 보여준 것이 결국에는 네가 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이렇게 봤을 때 각자 자신들의 어쨌든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만났다가 그 이익이 깨져서 결국엔 관계가 깨졌구나.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 번역하신 분이 앞에 서론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미국 여행하면서 꿈분석하다가 융은 프로이트가 조금 더 솔직하기를 바랬는데 솔직하지 않아서 마치 좀 많이 실망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둘의 결별의 핵심적인 것처럼 저도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서로의 이득이 갈라지면서 좀 헤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부분 읽으면서. 프로이트는 융을 통해서 얻을 이득이 좀 명확하게 보였는데, 융은 프로이트를 통해서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프로이트한테 이제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융도 생각했을 때는 정신분석이 좀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자신이 그 새로운 분야에서 프로이트라는 거장의 그런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좀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좀 융이 자기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필요한 교류를 했다고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이론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론을 전체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빠져있는 퍼즐을 맞추기 위해 프로이트한테 좀 배우고 프로이트의 사상을 좀 확인하고 이러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분이 일리가 있는 게 그 융은 계속 신화학이나 신비주의로 좀 계속 확장해 가고 싶어 하는 게 계속 나오긴 하죠. 저는 일단은 프로이트 아까 이거 어둠님도 발표하셨는데 그 프로이트가 이제 블루일러를 좀 회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읽었었을 때는 프로이트는 오히려 좀 그런 사회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블루일러한테 이렇게 타협하려고 접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이 프로이트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했구나, 이런 부분 정도는 좀 새로운 모습이다 싶었는데, 그 이외에는 진짜 아저씨들 둘이 편지로 교류하는데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군대 갔냐? 너무 지저분해서 잘랐습니다. 지저분해서. 내일 입대? 왜 그래? 지저분해서 밀어버렸어요. 네가 스스로 밀었어? 네. 어. 처형이 또 밀어주셨어요. 야, 처형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 야. 아니,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동구라는 그 예명이 더 잘 어울려. 진짜 동구 같아. 그렇죠, 맞아요. 짱구 버전. 아, 그래, 책 전반에서 더 하실 얘기들 없으세요? 근데 얘기해요. 융이랑 그 프로이트가 애정이 있었다 한들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의무도 있고 필요의 만남도 있지만 또 좋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 뭔가 그런 표현을 기대는 못할 것 같아. 명확하게 막 갈등도 치열하게 하고 표현도 엄청 하고 막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다 이거죠? 네, 자기도 잘 안 드러내고, 그런, 이렇게 드러내면서 표현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그건 좀 달린 기준 아니야? 제 기준이긴 한데, 달리면, 여러분 봤을 달린 때 기준으로 보자면은 제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없지 뭐. 제 기준이 좀 높기는 한데, 근데 딱히 보이진 않아서. 저는 이제 프로이트가 계속 아들러를 좀 내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진짜 정신 분석은 내 거다. 이게 되게 강했는데 그게 강하면서도 처음부터 그거를 잘 안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들일지 말지를 되게 선별해서 들이지도 않고 일단은 다 받아들여 놓고 이거 내 건데 쟤네들이 왜 내 거를 좀 방해하지? 이런 좀 뉘앙스가 많아서 아무튼 좀 저는 읽으면서 이 프로이트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뱀 같다 그럴까 좀 약간은 좀 그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썰렁하다. 자. 저는 그냥 공감이 다 됐습니다. 아니, 저는 좀 달린 비슷한 그 느낌 받은 게, 그러니까 그 호네거라는 분이 약물 중독인가로 아무튼 자살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까지의 이 둘의 모습을 놓고 그 둘이 호네거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융은 호네거의 그림자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프로이트는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융인가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진짜 이 말이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 말인지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구나. 주변에 누군가가 자살하거나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는 좀 나랑 같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은데도 정말 진짜 영향이 있었을까? 그냥 되게 서신을 주고받는 듯한 그런 어떤 부분들로 막 다가오려고 하니까 저도 막 되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성적인 표현들은 좀 노골적으로 했지만 그 위에 자신의 어떤 다양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은 서신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잘 안 드러냈던 것 같아. 얘도 그냥 빅토리아 문화권의 그냥 그런 전형적인 지식인처럼 보여요. 사실은 겉과 속이 좀 달라 보이는. 저도 공감이 됐던 게 그냥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칼륨하고 프로이트가 진짜 형동생 하는 느낌으로 되게 친밀하고 애정을 주고받는 모습일 거라고 좀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둘은 그냥 학자였고 그냥 학자로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냥 가끔씩 이제 더 깊게 안부를 묻고 그냥 이 정도의 모습이 일관되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더 친밀해졌으면
비즈니스, 좀더 비즈니스. 친밀해졌다가 더 갈등 크게 해가지고 더 깨졌으면 더 드라마틱하고 재밌을 텐데 좀 계속 밋밋한 모습들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우리 토론 주제 하나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요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융이 자신의 학회에서 학위를 가진 사람만 좀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프로이트가 좀 너네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왜 그로스 맞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실은 어떻게 뭐 의사도 아니고 이쪽 관련한 사람이 아닌데도 정신분석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좀 자신의 정신분석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정말 좀 많이 대중들 사이에 좀 확산되기를 원했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정신분석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구나. 그런데 이제 융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중이 정신분석을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뭐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좀 일종의 좀 바리케이트를 쳐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좀 프로이트와 융의 이견이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요. 자, 우리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야? 프로이트는 그 시대에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꿨던 거 아니야? 그렇지.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정신분석이 누다정. 그렇지. 네. 발음이 나쁘지 않은데? 발음 나쁜데. 근데 오히려 융이 대중화를 꿈꿨잖아요. 그래서 대중화를 많이 애쓰고. 근데 오히려 프로이트가 더 그런 건가요, 그럼? 융은 나도 좀 헷갈리더라고. 융은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의 어떤 분야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넓은 학문을 꿈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은 이렇게 좀 야, 애기가 부르잖아, 애기가. 운유 아빠. 아예 다녀와. 아버지. 네, 다녀. 그러니까 동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프로이트가 그 정신분석의 외연을 확장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융을 갖다가 쓴 건데 프로이트가 기대했던 것만큼 외연 확장은 좀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래요? 계속 만족스러워하면서 막 이번에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베른에서 이러면서 엄청 확장된 거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그거는 확장은 됐지만 그거는 융의 몫은 아니었지. 미국에서는 클라크 대학에서 그 누구냐? 뭐지? 까먹었다. 누가 불렀지? 확장?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 사람이 부른 거고 그게 융의 몫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자, 첫 번째 토론 주제 어둠님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그 상담에서 그러니까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칼융이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화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연금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담자가 실제로 이제 배워서 상담 장면에 이제 쓴다는 게 쓰면 어떨까?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아니면 오히려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지. 그래서 그냥 칼 로저스도 약간 뭔가 이론 체계 이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그런 칼륨과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과학적인 접근에서 좀 벗어난. 네, 좀 비과학적인 접근. 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게 어떨지. 그러면은 지금 어두님 얘기한 토론 주제에 조금 더 우리나라 현실에 좀 맞게 솔직히 하나를 좀 더 이렇게 바꿔서 예를 들어서 사주 이런 거 공부해서 이제 상담 장면에 적용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좀 우리나라 현실에 좀 맞겠죠. 네, 뭐 그렇죠. 뭐 사주나 타로나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사주나 타로나. 그런 걸 이제 해서 적용하는 게 질문이 뭐라고? 상담.
그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건지 음. 아니면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건지 음. 너무 난해한가요? 아니 난해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할까? 한번 거스로 해볼까? OX? 어떻게 할까? OX 좋아요. 상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자, OX 한번 해볼까요, 상담자들? 그러니까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없다 이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걸로 갈게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주체가 돼서 만약에 사주를 공부해서 사주풀이를 하면서 뭐 상담을 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렇게 상담자가 직접 사주를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뭐 타로 상담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 엄청 많죠. 그럼 타로.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직접 그분들도 1시간에 3만 원 이게 흥미진진한데 이거? 하루 배워야 되나? 타로랑 잠깐만, 사주 이거 상담 한꺼번에 이거를 보려면 어떻게 상담자가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어. 배운다든지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OX 그래,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 넘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시간이나 역량이 있으면 그거를 좀 관심 있게 하고 싶은지. 배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 한번 생각하세요. 이제 OX 어렵다. 손으로 이제 합시다. 배울지 말지를 생각하면 좀 쉬운데. 그쵸, 배울지 말지. 내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걸 좀 배울지 말지. 빨리 카운트다운 언제 빨리 해줘. 그래, 네, 카운트다운. 바로 자, 하죠. 하나, 둘, 셋 하면은 하세요. 하나, 둘, 셋. 자, X가 4명. O가 누구야? 연빛? 연빛. 뭐예요? 그리고 동구? 네. 또 흑은 뭐예요? X? 그래. 그러면 일단은 연빛과 동구님, 왜 O를 네. 했는지. 아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상담에 활용할지 말지는 그 다음이 우선 뭐 배우거나 공부해보는 거? 그냥 뭐 알아보는 거 정도? 그리고 만약에 그런 데에 되게 꽂혀있는 내담자들이 있거나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공부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볼 것 같아요. 동구님은? 연피님은 또 믿잖아요. 응? 나 옛날에 실제로. 타로 카드로 사서 약간- 집에 타로 카드랑 책도 있어요. 아. 오. 아니, 저도 맞아. 좀, 저는 어둠님 질문을 좀 그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저도 연삐님처럼 이해해서. 그러니까 뭐 상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저는 경제신문도 보고 주식도 공부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저는 다 상담에 도움이 될 걸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라서 상담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신화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뭐 심리적인 측면에 어떤 국한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랑 뭐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져와 갖고 이렇게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거랑 되게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동구님은 근데 이 질문 아니었잖아요. 뭐가? 이 질문이랑 같은 건가? 아까 했던 게? 그럼 뭐 어떻게 질문이 이해해요? 두 가지가 있긴 해. 두 가지가 있긴 해요. 배울 거냐 이게 도움이 될 거냐. 그러니까 달리면 그럼 다시 대답해봐. 배우진 달리면 배우진 않을 건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도움이 배우진 되면 않을 배워야지. 너는 뭐 그래서 성공하겠어? 맞네. 그거는 그런. 그럼 도움 되면 네. 배워본다고? 아니 그렇게 되면 뭐, 너무 배울 게 많아서 이건 뭘 배워 또? 아니 뭘 배울 상담 게 잘하려면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 잘하려면 요리도 배워야 되고 애도 낳아야 소리를 왜? 되잖아요.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아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내가 배울 거냐 안 배울 거냐 이 기준에서는 안 배울 거다 하는 거지. 도움이 단호박이- 된다면. 도움이 도움이 된다면요. 된다. 만약에 내 남자가 그 사주 쪽을 한다. 그러면 배울 의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기려고. 아니 근데 내 같이 남자가 공감대를 사주를 하는데 형성하려고. 상담자가 왜 사주를 해야 되는 거죠?
잘 안 들렸어. 아, 왜 해야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담자가 사주에 관심이 있는데 상담자가 네. 그것 때문에 굳이 사주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굳이는 없는데요. 근데 공감대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또 거기에서 비롯해서 나도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쨌든 달님은 5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 또 다른 X하는 사람들 얘기해 봅시다. X한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사주나 타로가 하는 역할이랑 상담이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뭐 아, 이거 뭐가 사주까지 비슷하네. 배우는 비슷하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냐면 그렇지. 뭐 사주나 타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불안하거나 이런 그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나는 어떤 관계를 맺는 역할을 상담을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굳이 내가 배울 필요에 대해서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중복되니까. 그렇죠. 역할이 그게 없어도 나 결국에는 충분하다, 이거 아니야? 비슷한 기능이 있다. 효율을 따졌을 때, 굳이 상담이 비슷한데, 비슷한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 상담하고 그냥 상담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상담자분이 이제 뭐 50분을 개인 상담하면 10분 정도 이제 타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상담자가 타로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지, 타로 상담이랑 이렇게 그냥 상담이랑 이렇게 구별해서 제가 마련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 보니까 구체적인 질문이 있네요. 혹시 뭐 타로가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책에서 어둠이? 타로에 대해서 저요? 아니 아, 저는 어둠님이 뭔가 저 일도 구체적인 이 질문이 아니, 있는 어둠도 것 같아요. 관심 없고. 아니 책에서 그 모르는 내용이 거지. 나온 거잖아요. 책에서. 신화학이랑 그렇지. 네, 관심을 신화학인데 이제 가지니까. 우리나라로 프로이트. 봤을 때는 프로이트는 뭐 정신분석이나 뭐 유아 성욕 이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융은 이제 신화학, 뭐 점성술 이거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갖고 하는 거에 근데 그 두 개를 사실 놓고 봤을 때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타로 상담이 아니라 약간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융이 신학을 바라보는 마음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종교적인. 불교와 뭐 자기는 원래 기독교인데 뭐 불교 공부도 같이 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사실 난 좀 읽었는데. 타로하고 달님만 얘기하면 뭐 얘기가 좀 산으로 간다. 아니, 융이 아니 불교와는- 루쌤이 얘기해도 말이 끊기거든요. 내가 진짜 황당해가지고 본인은 아주 말을 그냥 아주 무르르듯이 하는 줄 아나 봐. 아니 근데 그러면 어둠님 지금 어둠님은 지금 한 대답을 몇 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둠님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좀 대답인 것 같아요. 어때요? 더 듣고 싶어요. 더 다른 분들.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다? 뭔가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다 듣고 싶어요. 다음 타자 아, 누구? 수풀님 얘기? 수풀. 나? 왜 X라고 했는지. 저는 일단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데 빠지는데 개인 성향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도구로서 훌륭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은 그런데 집중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표현이 좀 정확할 수는 없지만 현실 검증력으로 좀 예를 들어 보자면 그런데 빠지게 되면 현실 검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실 검증력이 살아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망가져 있다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개인적인 분석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성향이 타인에게 어떤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사주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어떤 해답을 주기도 하는데, 그게 뭐라 해야 될까, 너무 관념적이에요. 근데 저희는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눈으로 딱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저는 강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상담자의 능력이 부족할 때 얘기고, 상담자의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상담만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플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프로이트와 융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붙이고 살까 보다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이게 분석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화나 신비주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상담 현장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을 분석하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현실 속에서 발을 붙이고 살도록 도와준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수플님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얘기 안 하신 분들 누구? 흥님은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게 뭐, 불안하니까 뭔가 희망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걸 시도한다? 상담이든 타로든 도입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주나 타로는 어떤 점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 나누기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산으로 가듯이 바빠 죽겠는데 그걸 왜 하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자, 그럼 다 얘기하셨나? 어두님 좀 어때요? 얘기 다시 좀 들어봤는데. 저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타로랑 사주 저는 관심 없고, 실제로 받는다고, 제가 돈 받아봤지만, 그렇게 제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금방 까먹어요. 사주가 어떤 얘기 했는지. 뭐 29살에는 너 뭐 될 거다 했는데,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까먹고 뭐라 했지? 뭐 이렇게 넘어가고. 나도 우리 와이프랑 궁합 안 좋다 그랬었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스플님이 말한 것처럼, 두더시님이 말한 것처럼, 상당 장면에는 이제 저도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인간을 이해하는데 신화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깊이 이해하는데, 뭐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좀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부연을 하자면 신화나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맥락과 그 맥락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이 있고 그 맥락 안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사주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분류학인 거잖아요. 그죠? 분류학인데, 그러니까 그 분류학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야기는 어차피 그러니까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변화가 없어. 기본적으로 행동 패턴은 동일해. 이건 이제 전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어떤 분류학을 통해서는 저는 그게 어떤 근거가 없다면은 저는 그거에선 통해서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근데 사주도 나름대로 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뭐 타로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 그게 설득력이 저한테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있다면 저도 그런 것들을 정말 MBTI도 안 하는데 믿지도 않고 내담자들이 말하면 됐다고 얘기 안 해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근거가 없으면은 저는 좀 그런 분류학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저는 그런 사주나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도 직접은 모르지만 블로그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타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심리 상담 전공하신 분들 중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긴 하지만 사실은 근데 과학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게 사실은 뭐 이어령 비어령 비슷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심리검사에서 하는 주제통합검사 TAT 이거 그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 말하게 하는 거 뭐 그건 뭐 과학적이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학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따지면은 좀 애매하고 아까 수프림이 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담을 개인을 좀 분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거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좀 보면은 보다 좀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할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일반인들 중에서는 그냥 말로써 하는 대면 상담보다는 뭔가 그게 사주를 본다든지 뭔가 타로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면 더 와닿기는 하니까 뭐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MBTI도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융의 분류학이고 어차피 분류학은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럼 또 한편으로 따지면 뭐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또 과학적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건 한두 끝도 없어서 이제 과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좀 보면은 분명히 좀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타로나 사주 같은 거는 그 개인한테 되게 구체적인 행동 어떤 실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너는 뭐 이런 뭐 사주니 너는 빨간색 옷을 좀 많이 입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진짜 이런 말도 해요. 뭐 무슨 기운이 들어온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넌 좀 파란색 모자를 써라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그 사람이 현실에 살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심리학 공부를 하러 편입했을 때 이제 편입생들끼리 친하거든. 근데 그 중에 나이 많은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한의사야. 근데 중국에서 한의학 공부를 해서 동양 철학을 잘 알고요. 사주를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형이 왜 심리학과였냐면은 미국에 여행을 가서 UCLA를 찾아갔대. 그리고 UCLA 정문 앞에서 물었대. 야, 여기서 제일 인기 좋은 과가 무슨 과야? 그랬더니 거기 현지인 애가 사이콜러지라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사이콜러지가 뜨겠구나 싶어서 한국에 와서 심리학과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형이 학생들 자기 사주 봐주겠다고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다 부르라는 거야. 근데 제가 시간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거, 형,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래도 해주고 싶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형이 재촉해서 그냥 생년월일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형, 나는 태어난 시는 모르는데 그랬더니, 뭐, 그게 알면은 정확히 좋은데, 이게 사실은 이걸 몰라도 좀 대충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제가 4학년 때였거든요. 야, 너 8월 말에서 9월 달에 너한테 그럴 문자가 들어왔대. 그게 뭐야? 그랬더니 너 이때 혹시 뭐 시험 봐? 그랬더니 대학원 입시는 빨리 봐도 9월 말인데? 그랬더니 이게 그럴 문자가 들어올 때 요때 시험 보면은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물었어요. 근데 형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좀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튼 그 형이 하는 말이 사주가 3가지가 있대요. 3가지 종류가. 이게 뭐 당나라 사주도 있고 그리고 신점을 보는 신사주도 있고 뭐가 3가지가 있대. 그래서 이제 형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동양 철학에서 오랫동안 통계를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그냥 참고할 만한 거지. 돈 내고 사주 봤을 때 좀 아까 어둠이 얘기한 것처럼 너 무슨 색 모자를 써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에 자기 사주를 공부하고 자기 사주를 풀었는데 20대 후반에 재물운이 들어왔대. 그래서 형이 돈 모아가지고 돈 끌어서 사업했대요. 망했다 하더라고.
그렇게 인생에서 한 2번 크게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좀 신봉하는 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어서 사실은 무슨 뭐 색깔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관심 사기 당한 끌기용 걸로. 정도인 걸로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두님 2번째 토론 주제 다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두 번째는 그 호네거 자살 관련해서 가져온 건데 저도 이 쾌락에 대해서 관심 많고 그래서 쾌락 원리에 따르는 이 삶이 그러니까 신경증과 정신증은 제가 이제 그냥 제가 쓴 게 아니라 그것도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 이드 쾌락 원리를 좀 더 이렇게 표출하고 쾌락적인 삶, 쾌락적인 행동, 쾌락적인 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노이로제나 어떤 정신증까지 이렇게 이거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지 그리고 치료적 목적으로 이거를 행동을 하게끔 상담자가 이제 권유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그게 이 책 부분이 정확히 몇 궁금해요. 페이지에 좀 있는 문구예요? 그게요. 잠시만요. 그 290페이지요. 일단 288페이지에 그 밑에서 5번째 줄에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쾌락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원래 군사훈련을 받게 됐었대요. 근데 이제 군사훈련 가면 정신병이 올 것 같아서 그거를 피하려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는 이제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서 저는 사람이 타고난 눈부신 정신적 재능을 신경증과 정신증에 모두 희생시키느니 차라리 뭐 1000배는 더 낫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짜집기 해서 가져온 거죠. 근데 이게 다 호네거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냥 좀 궁금해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쾌락적으로 사는 게 내담자한테 추천할 만하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네. 뭐 이것도 OX 할까? 쾌락적으로 산다는 게 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의미하는 건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런 이 사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여자애가 이제 조금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좀 겉으로 봐도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가 되게 이제 술 담배를 되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도 엄청 피고 싶어하고 술도 막 엄청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독될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되게 걔는 원래 이런 것들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걱정이 돼서 안 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꾹꾹 참고 있구나. 그리고 그 친구는 실제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친구거든요. 자연주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술 마시고 싶으면 진짜 술 막 마셔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친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흥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어두님 뭐 OX 할까? 아니면 어두님이 좀 질문을 좀 직접 누구한테 던져서 좀 물어보겠어요? 일단 OX 하고 싶어요. 재밌다 이거. OX. 자, 다 들어야지. OX 질문은 뭐야? 그 술, 담배를 참고 있는 어두님의 친구에게 계속 좀 견디면서 살아라 라고 말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공동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지 해봐라.
공동체는 모르겠고 그냥 해봐라. 뭐 이렇게 니 한번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로서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할지. 네, 상담자로서. 근데 그 혼내거 여기 책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다. 그죠? 그럼 일단은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할지 술 담배 하게 할 건지 다른 거죠. 네, 아닌지. 다른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뭐가 달라? 응, 응. 아니 융도 호내고 그렇게 자살한 거 이해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쾌락의 원리가 자살인데 그러면 자살을 하라고. 아니 몰핀은요. 몰핀 알죠? 몰핀. 몰핀. 약물. 중독. 몰핀은 괴로운 약물이 아니야. 쾌락의 약물이야. 근데 그거를 마치 저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프로포폴 중독돼서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면 유도제 그게 사실은 그 순간에 굉장히 편하면서 되게 쾌감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독돼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몰핀 중독돼서 죽었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융은 그러니까 융이 지금 이제 이 어둠님 질문을 받았더라면 자기는 걔한테 술 담배 하고 네 쾌락적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둠님이 한번 질문을 던진 거지. 자, 그럼 아무튼 어둠님 친구한테 하고 싶은 대로 술 담배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할지, 아니 네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좀 참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할지. OX. 자, 술 담배 마음껏 해라. O. 참고 견뎌라. X. 참고로 자, 술 합시다. 담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하는 그렇지, 겁니다. 그렇지. 아, 어려워. 자, 합시다. 하나, 둘, 이런 걸 하는 뭐? 왜 어려워? 좋아요. 이런 걸 하나, 하다니. 둘, 셋. 자, X는 흥님. 흥님만 X 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흥님 얘기부터 들어볼까? 왜 소수 의견부터 들어? 어? 왜 소수 의견부터? 저는 언제나 소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죽으면 어떡해요? 네, 끝이야? 끝인데요. 죽으면. 근데 술, 담배 조금 하면 안 죽잖아. 그럼 해도 되는데. 안 죽으면? 근데 불확실하죠. 그 사람이 진짜 중독돼가지고 될지 아니면 하다가 안 맞아가지고 끊을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분한테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모르핀이나 막 프로포폴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어때요? 좋아요. 끝이야? 네. 그래요. 그럼 뭐 바뀌었잖아.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좋다면. 근데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도 관계를 맺다 보면 안 하게도 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래. 공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하고 살아서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살라고 못해요. 근데- 거짓말하고 사는 건 좀 힘들어서. 근데 네. 그런 건 그러니까 중독될 가능성도 있고 더 이제 심리적으로 나중에 중독돼서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계를 해야죠. 그 사람이랑 계속. 너 그렇게 해봐. 근데 나는 일단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있어야죠. 나는. 만약에 내 남자가 그렇다면 전 해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중독될까봐 걱정된다는 게 왜 뭐가 걱정되는지, 그게 왜 그렇게 큰 걱정인 건지를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중독될 게 왜 그렇게 걱정되는지, 뭐 삶이 망가질까봐, 피폐해질까봐, 그 사람만의 그런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연구 결과로도 나오긴 했지만 사람이 걱정하는 것 중에 열에 7개인가 8개인가가 불필요한 걱정이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독되는 게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그 사람이 걱정한 만큼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킬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일단 해봐라. 그리고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것도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멈출 수 있어요. 중독이 돼서 멈추는 게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멈출 수도 있다는
또 나는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계속. 안 되면 뭐 병원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병원 가서 입원하고 강제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독을 멈출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게 희망적으로 들려서 좋았습니다. 붙잡고 있어야지. 그 대신 나랑 계속 붙잡고 있어야지. 하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O를 한 이유는 저도 그렇게 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좀 더 그래서 그리고 한 증인이잖아. 동구님이랑 공동체산. 동구님이랑 저도 비슷한데 이제 관계를 계속 기반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야겠죠. 저랑 계속 관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미 중독 상태로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되게 본인이 너무 참고 있는 그런 거 억압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그거를 해보면서 뭐 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이거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이제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도 되게 강하기도 하고 그걸로 또 판단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그런 틀을 깨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5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진짜 상담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책임감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전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일단 뭐 중독이 되는 나쁜 쪽으로 만약 가게 되고 주변이 알려져서 상담자가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한 거다. 이렇게 막 비난의 화살이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내담자의 가족이든 지인이든 뭐 다른 사람이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벗어야지 뭐 그때 되면. 벗어야죠. 야, 우리 벗어 오시고 있어. 사실 목숨 걸고 하고 있죠. 목숨 걸고. 자격증 만나 빠고. 중독에 관한 것뿐만 다른 일 아니라 해야지. 다른 주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저도 겁도 나고 불안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뭐 그래 뭐 그런 생각으로 좀 하는 거기는 하죠. 뭐 최악의 결과를 늘 생각하고 얘기하진 않지만 불안은 항상 있으면서 걱정도 있으면서 그래도 좀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감당을 같이 해야지 뭐가 됐든 뭐 감당할 일이 있으면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자유님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틀을 깨보는 경험? 틀을 깨고 사는 거? 그래.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내가 해보니까 안 죽더라. 이렇게. 그런 거 그렇게도 뭐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그거지. 뭐 달님은 계속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자유님한테? 아니야. 아니야? 자유님의 언제나 하고 흑역사를 싶죠. 흑역사를 좀 터뜨리고 싶은 거 아니야? 하지 마. 달님은 뭐라고 얘기할 건데, 달님은? 저요? 저는 하영 언니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고 싶고.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남자한테 제일 위험한 사람.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진짜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뭐였죠?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 내담자한테. 그러면 저는 쾌락적 행동이 없이 살 수가 있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왜 그러니까 거식증이라면 이제 밥을 계속 안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결국엔 해야 되는 게 정상식인 것처럼 이분도 어떻게 보면 술, 담배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라면은
야, 좀 왜요? 말에 좀 논리를 가지고 좀 맥락을 좀 설명을 했어요. 야, 맥락은 정상식 무슨 하는 거랑 술 담배를 하라는 거랑 그게 같니 그게? 아니 마치 정상식과 같다. 제가 뭐가? 생각하기에 정상식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게 쾌락적인- 아니잖아. 우리 모두가 쾌락을 위해서 살진 않지만 쾌락적 행동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거기서 정상식 얘기를 왜 하냐고. 그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아니 우리가 항상 마음의 힘을 기를 때 이제 운동 얘기를 하듯이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알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해봐야 정상식으로도 올 수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것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식 얘기 왜 하신 거예요? 아, 아니 이렇게 바로 팽하네. 아니 정상식 얘기를 왜 하냐니. 아니 이해 못하겠어. 쾌락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 흥님 술 마셔요 안 마셔요? 정상의 얘기는 그냥 실수한 거라고 해. 실수해. 그냥. 왜 물어봐? 실언, 근데 이거- 실언. 아니 근데 그거 아니야? 거식증을 가진 사람과 그 네, 네. 술을 마시고 싶거나 담배를 피고 싶은 거를 참고 있는 그 사람의 상황이 사실 비슷한 거다. 그쵸. 그래서 그 사람도 먹는 쾌락을 억누르는 건데 그런 사람도 적당한 정상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듯이 이 사람도 적당히 술, 담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적당히 충족할 수 있게. 맞아요. 야, 그 진짜 얘기- 야 꿈보다 해몽이 대단하다. 근데 이 말 맞는데? 이렇게 야, 안 맞긴 들렸어요? 뭐가 맞아. 쾌락을 추구하면은 계속 폭식하고 토하는 거야. 너무 이렇게 안 들렸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난 저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야, 정상식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떼와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원리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 저라면 상담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래서 저는 쾌락 원리, 그 쾌락적인 삶과 쾌락적 행동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리시켜서. 뭔가 의미 있는 말 하나 나왔는데 계속 좀 이어가지. 뭐라고? 쾌락 뭐? 그러니까 쾌락 원리,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와 쾌락적 행동은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한다고요, 저는. 그래, 뭐 그렇다고 하자. 나 한마디 해도 돼. 수풀 듣고 싶어요. 응. 아니, 일단 인간은 감정적으로 살아야 행복하다 생각해.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 끌리는 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좀, 예측할 수 없는 또는 좀 부정적인 미래를 가져올까봐 사실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런 욕구대로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일들을 만들어낼까봐 사실은 그런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좀 감정대로 좀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행복하다는 전제에서 저는 일단은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절제와, 욕구대로 사는 것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큰 갈등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갈등인데, 이런 거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그걸 혼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다양한 뭐 장소나 시간이라던가 상대를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도 되게 삶의 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저랑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왜 나를 결혼해서 자기 뭘 하면 해보자. 뭘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거 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해 자기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나는 절제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해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걸 혼자 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좀 해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또 옆에서 이렇게 절제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때는 좀 내가 좀 뭐 마음껏 술 마셔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안 마셔보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혼자 막 절제하고 혼자 욕구를 막 뭐 해소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상담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절제와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 혼자 그런 것들을 갈등 속에서 막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춰보는 거고, 불확실하지만 해보면 좋다고 하니까 또 한 번 또 해보기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절제와 그 해보고 싶은 욕구 사이를 이렇게 뭐랄까 역할을 서로 나눠서 해보는 건 좀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망설인다면. 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좀 공감되는데 술도 같이 마시다가 혼자 마시면 중독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라는 점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나한테도. 저는 사람들한테 정말 해보고 싶으면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좀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걸 좀 참고 견디면 자신의 삶이 되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는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관계를 잘 모르고 관계가 없다면 저는 지금도 자살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내담자가 지금 되게 좀 힘든 상황인데, 왜 힘드냐면 이제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담자한테 굉장히 힘든 일인 게 이 친구는 그 주변의 친구들이 거의 가족인 거예요. 왜냐면 일찍 집을 좀 나와서 친구들이랑 그 어린 시절을 굉장히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이렇게 누가 소개받아서 온 것도 가까운 친구가 자살해서 이 친구도 자신이 너무 크게 올라와서 저랑 상담을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또 한 명, 또 다른 친구가 자살 시도를 해서 이 친구가 이제 보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살 시도를 하면서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에다가 제 내담자 이름이랑 연락처를 썼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주치의가 네가 이 환자, 지금 자살 시도한 이 친구를 3일 동안 네가 데리고 있는다고 나한테 약속을 해주면 내가 퇴원을 시켜주마. 그래서 이제 제 내담자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친구 옆에 좀 있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자기가 되게 죽고 싶어 했을 때도 이 친구가 자기를 버텨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가 센터에 집단 상담도 와야 되고 이 친구 모임도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길래 그러면은 너 그 친구랑 같이 센터 와. 그래서 너 집단 활동한 센터에 옆방에 혼자 있게 하자. 그래서 얘가 이 친구를 데리고 센터를 2번 왔었어요. 3일 중에. 저도 그래서 이 친구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자살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되게 걱정을 해서 계속 이제 연락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친구의 죽음이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그렇게 너한테 좀 괜찮게 좀 버틸 수 있게 됐냐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우울하고 불안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그 친구한테는 가장 편한 일일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내담자가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관계를 잘 모르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불안이나 우울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내담자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친구로서는 저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건 그건 나도 이해되고, 하지만 만약에 저 친구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어쩌면 자기 자신한테 가장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내담자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좀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어쨌든 나는 힘들고 남아있는 사람은 힘들지만 자기한테는 좀 제일 나은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융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1000만 배 이해는 된다라고 천만 배 낫다라고 했을 때 저도 거기엔 되게 동의를 해요. 그런데 관계를 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이 쾌락을 추구했을 때 중독이 되던 굉장히 심각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던 했을 때 관계를 안다면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관계의 의지에서 뭔가를 벗어나고 싶다면 저는 그때는 이 친구한테 많은 제약을 가할 것 같아요. 너 같이 버텨내고 싶다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같이 버텨낼 마음도 없다면 그래 어차피 인생 한 번을 살다가 가는 건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저는 이런 면에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어둠님 어때요? 좀 여러 사람들 얘기 들었는데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그 상담자분들은 진짜 그런 책임, 내담자에 대한 책임 의식도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는 말을 해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되고 저도 좀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이고 실제로 전 누가 저한테 막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담배 막 피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골목에서 피고 있으면 그럼 전 그냥 바로 권하거든요. 근데 제게 되게 독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 처음에 원래 1mm짜리가 있고 막 5mm짜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막 원래는 야 1mm부터 펴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조금씩 커가는 건데 저는 그냥 죽어봐라 이런 마인드로 딱 5mm를 딱 줘요. 그러면 너무 독해서 못 피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한 모금하고 이제 담배를 안 피는 그런 건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좀 권유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하여튼 저는 제가 편했어요. 쾌락대로 살았을 때 어떤 하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틀이 깨지는 듯한 경험도 얻었고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중독돼서 뭐 몸이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내담자 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내담자 이런 거 아니구나 하여튼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마무리합시다. 파도님이랑 홀가부님이 오늘 한마디도 안 와서 좀 길게 마무리 소감 얘기해 주시고요. 파도님이랑 홀가부님 커피님도 오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셔서 말씀 좀 길게 마무리하시고 다른 분들 그 다음 마무리 좀 짧게 해서 진행합시다. 파도님부터 해주시죠. 오늘 좀. 둘이 이용하는 관계였다는 걸 좀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콩깍지가 조금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콩깍지가 좀 벗겨지기 시작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융이 자기가 그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되게 민감하게 자기 마음이 조금 움직인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프로이트한테 얘기했는데 프로이트는 이제 자기가 처제와의 불륜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게 되게 융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되게 민감하고 정직한데 프로이트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게 되게 이렇게 그게 또 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들으면서 누다심에서 이렇게 하는 상담들이 조금 용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담자들이.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주고 그냥 공감해주고 이것도 물론 하는데 요거 말고 이제 마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또 그냥 한번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서 이렇게 같이 이제 함께 가주는데 그런 게 되게 고맙고 좋은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저런 거 더 좋아. 타로나 이제 뭐 이런 쉽고 간단하고 재밌고 요런 게 또 편하기도 하고 이게 잠깐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도 할 것
편하고 좋다고 느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빡세지만 빡세지만 이렇게 뭐 마음 운동 시켜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놓지 않고 해준다는 것도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고, 마지막에 누다심님이 저도 좀 공감이 되네요. 관계 아니면 죽었을 거라는 게, 그게 좀, 공감이 많이 가고, 그래, 관계가 없으면 그래, 죽어도 상관없지. 그런 마음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인생이 더 나아질 게 없고, 그냥 매일이 고통이고, 짜증나고, 귀찮고, 그런데, 그래도 관계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겠네요. 저도 7살짜리 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커피님 해주세요. 뭐 이전에 둘의 관계는 뭐 계속해서 진짜 친밀한 관계라기보다는 뭐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인 건 익히 들었고, 그리고 느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프로이트는 좀 치졸하다고 좀 느꼈어요. 아들러에서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진짜 속이 좀 밴댕이 소갈 딱지처럼 좁구나 이 사람은,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책의 내용보다는 우선은 상담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서 좀 저는 지루하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타로나 이제 그런 점괘를 통해서도 사실 저는 그거 쇼맨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제 입장에서는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뭐 그냥 딱 내렸었는데, 일리 있는 말씀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누군가한테는 접근할 수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 다변명에서 다방적인 그런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쾌락적인 거 참 쉽지 않지만 좀 의외였어요. 다 막아줄 줄 알았는데 다 이제 어느 정도 허용한다는 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치하는 건가 처음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방치해서 약간 너 한번 가봐라 절벽 끝에서 약간 내가 그때 잠깐 잡아줄게 약간 그 느낌인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뭔가 관계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울타리 안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좀 그런 의미로 다가왔어. 절벽에서 이제 죽기 전에 구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거기 가더라도 나랑 관계만 있으면 끝까지 가봐, 내가 거기에서 널 지켜주고 그리고 같이 도와줄게 라는 의미로 다가와서 저는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홀가부님. 네, 오늘 쭉 들으면서 그냥 두 사람의 그 관계에서 계속 그냥 오늘 떠오른 말은 그냥 동상이몽? 둘이서 그냥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달님이 그 진심을 표현을 잘 안 하고 감정을 표현 잘 안 하는 것 같다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대의 신사들이 뭐 얼마나 뭐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그래도 그 둘 중에 그래도 프로이드는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뒤에 이제 상담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얘기 들으면서 저도 커피님처럼 정말 좋았어요. 좋았고, 여러 말씀 들으면서 혼자서 기운도 냈다가 감탄도 했다가 막 그렇게 좀 제가 끼어들 틈 없이 좀 쭉 계속 들었는데,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해라 하는 그 말이 참 좋았고, 그게 참 쉽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이제 러닝메이트처럼, 아까 동구님이 좀 뭐 죽을 각오 하고 뭐 합니다. 밀어놓고 뭐 나빠지면은 뭐 같이 옆에서 끝까지 있어준다는 그 말씀이 되게 든든하면서, 그래, 이런 주위에 관계가 있으면 이 관계를 알게 되면 세상 살만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짧게 합시다. 마무리. 자, 런닝. 저는 하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봤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쾌락 원리라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분명한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쾌락적인 게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게 뭐 영원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일시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서 그 갭이 큰 게 되게 고통스러웠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굉장히 막 허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저는 머리로 그걸 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술, 뭐 담배, 아니면 뭐 운동에 중독된다거나 그걸로만 진짜 계속 행복했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아니었었거든요. 불행해요. 근데 오히려 신기한 게 불행하니까 저는 불행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삶이. 여기 지금 독일에 와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저는 여기 와서 아무랑 교제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더 아내랑의 관계가 더 소중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막 그냥 짧게나마 연락을 주고받는 게 더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쾌락 원리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를 해요. 내담자분들한테도 해봐라. 근데 그거는 꼭 저도 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막 마음껏 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냥 그걸 한다고 해서 단지 행복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분명히 불행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거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저를 통해서도 많이 느끼고 좀 그럴 때 좀 약간 무능한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시원한 해결책을 줄 수 없고 야 우울하게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무능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거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오늘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옛날에 제가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주를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랑 되게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는 다른 친구랑 같이 가서 봤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그때 그 힘든 시간을 같이 견뎠던 그 친구와의 관계가 더 저한테 되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게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갔다는 것 자체도 그 사주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아까 우리 그 뭐 쾌락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관계가 제일 큰 힘이고, 관계가 결국 제일 중요하구나. 결국 또 그냥 그게 그 모든 그 어떤 상황들을 보거나 뭐 사람을 이해하거나 할 때도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상담도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얼른들 하세요. 저는 뭐 제가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는 저도 상담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뭐 행복 또는 뭐 어떤 발전, 개인의 발전 이런 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매력이 있어서 상담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었는데 상담을 이제 한 해 한 해 해가고 요즘 들어서 많이 드는 생각은 사실은 상담은 무언가를 좀 뭐 발전시키거나 행복을 쫓는다기보다는 사실은 고통과 죽음에 더 가까이 있는 일이고 저는 이게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 인간 이해에 가까운 거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행복하고 싶어 하고 좀 즐거워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고통이고 그리고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상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느다심님이 얘기했지만, 죽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그냥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 또는 부정적인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떤 죽음에 관한 이런 시각들, 이런 것들도 상담자들은 굉장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느다심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상담자들의 관심이 그런 쪽으로 많이 옮겨갔으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려면 상담이 잘 안 팔리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깊이 많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상이에요. 연빛, 달, 흙. 저 할게요. 저는 제가 제 목소리를 그리고 뭔가 제 행동 그런 걸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좀 더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더 많이 욕을 먹었어요. 너는 뭔데 그렇게 늘 확신에 차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늘 확신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주도 타로도 뭔가 자기의 불안을 잠재우고 싶으니까 하는 건데 전 세상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편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확신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집단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집단 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 엄마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엄마는 집단 오면 진짜 잘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맞다고. 조만간 좀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연빛. 네, 저 할게요. 저는 그 중독 얘기 들으면서는 사실 제일 큰 불안함은 멈출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 다들 하셨던 것처럼 옆에서 누가 좀 붙잡아줄 사람, 그리고 같이 좀 가볼 사람, 이런 누군가가 있다면, 좀 혼자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불안함이, 막연한 불안감이 좀 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어떤 쾌락적 요소들 한 가지 창구로만 내 모든 욕구나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창구에서만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고통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창구들이 뭐 관계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창구들이 좀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게 조금 더 불안을 덜 하면서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어둠님 발표하고 발표 PPT도 깔끔하고 그림이나 사진도 이렇게 추가로 막 넣어주셔가지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쌤이 계속 말하다가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짜증나기는 했는데 말 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극시켜준다는 마음으로도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관계적 욕구를 항상 느껴가면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어둠님. 저도 좀 쾌락 원리를 제 삶에 이제 적용시켜서 살고 있는데, 근데 저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컨대 뭐 바이크 같은 경우도 안전장비 착용하고 이런 것들 막 다 신경 쓰는 것도 제가 다쳤을 때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제가 흡연을 한다지만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흡연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것도 제가 참는 건데, 조절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쾌락과 어떤 그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계속 관계를 통해서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발표를 맡았는데 사실 발표를 맡은 이유가 이 스터디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나머지 2주차는 덜 성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환급비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재미없는 거에 제가 12만 원을 썼다는 게 너무
분하기 때문에 8만 원을 환급을 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저만 하면 되죠. 맞다. 환급 한강대에 말씀드려야지. 저희 마지막 주차까지 끝나고 한 번에 네, 정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오프 예전에 했을 때는 매 회기마다 드렸거든요. 현금으로. 이게 이제 온라인 되니까 네, 한 번에 마지막에 드릴게요. 저는 오늘 스터디 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쾌락 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을 그 병원에서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랑 좀 많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몸의 질병 같은 경우에는 절대 선, 기준, 목표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 물론 뭐 태어날 때 아프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잘 작동하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살면서 병이 생기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신체적인 건강, 그러니까 태어날 때 좀 건강했던 그 모습으로 살려고 이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게 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과연 상담에서 추구할 게 우리의 어떤 슬픔과 불안, 우리가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꼭 마치 어렸을 적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좋았던 그런 어떤 기준처럼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나? 꼭 불안과 우울을 없애야 되는 것이 과연 상담의 목표인가? 아까 수프림 얘기했듯이 상담이 죽음과 고통에 더 근접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정말 상담이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는지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저희 8주 일정 중에 오늘 6주차고요. 다음 주 우리 동구님 발표 맞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연삐님은 다음 주까지는 나오실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다음 주에 마지막인지 간단히 그래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다음 주에 출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아이를 만나고 아마 그 다음 주에는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냥 일단 쉬면 다음 될것 주가 같아요. 잠정적 마지막인 걸로.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주가 보니까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3월 1일? 어차피 밤 10시니까 네, 어디 계시든 줌으로 그냥 들어와서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상관없습니다. 6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